옛날 옛적 조선 중엽 어느 해 봄 기운은커녕 매서운 눈보라만이 대지를 덮던 초봄. 청화산 깊은 골짜기를 넘어 한 무리의 상단이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운산 상단이라 불리는 상단으로 상주는 바로 정승 출신이던 정상원이었고 그 곁에는 그의 하나뿐인 딸 서울인이 함께 걷고 있었다. 나으리, 이 길은 아무래도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이 눈볼의 고산 토끼조차 굴 속에서 안 나올 판인데 말입니다. 연청사에게 있는 민 대감과의 계약 기한이 빠듯하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장사꾼은 때를 놓치면 죽는 법이야. 그래도 아씨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보따리 장수의 딸로 태어난 걸 탓할 밖에. 그렇게 말하며 정상주는 우스갯소리를 섞었으나 눈앞 풍경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 전날 밤 쌓인 눈은 허리춤을 넘어섰고 나뭇가지는 무게를 못 이겨 뚝뚝 부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갑작스럽게 터졌다. 눈사태 비하라. 산비탈 위에서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떨어지며 굉음을 내질렀다. 상담원들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으나 쏟아지는 눈은 그들의 머리 위를 순식간에 덮쳐버렸다. 눈더미에 휩쓸려 낭떠러지로 떨어진 자도 있었고 허우적대며 눈 속에 묻어버린 자도 있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아이고, 눈벼락이 따로 없구먼. 정신없는 사이 누군가 눈 위를 사뿐사뿐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발짝마다 눈에 빠져 허우적댔겠지만 그 사내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 발놀림으로 움직였다. 눈 속에 파묻힌 상담원들을 하나하나 마치 물을 뽑듯이 끄집어내는 사내. 그자 누구요? 정상원은 눈을 찡그리고 그 사내를 바라보았다. 한쪽 어깨에 검은 보퉁이를 짊어지고 눈빛은 매서우면서도 차분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사람 된 도리이지요. 정상원은 사내의 담담한 태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군이 인원을 세던 중 얼굴이 굳어졌다. 나으리 아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라 월인이가 사라졌다고? 정상원은 바위들을 밀치며 뛰쳐나갔다. 그리고 한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아찔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인. 그녀는 벼랑 중간에 삐죽 튀어나온 마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나뭇가지는 위태로웠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흔들거렸다. 으악, 큰일이야. 누구 좀 도와줘? 사람들은 덜덜 떨며 발만 동동 굴렀다. 누가 먼저 다가서면 눈 가장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에 모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정체불명의 사내가 다가와 밧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단단히 붙잡고 계십시오. 뭘 하려는 게요? 그러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밧줄을 낭떠러지 아래로 던지더니 서울인에게 조심스레 말하였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는 밧줄 끝을 허리춤에 묶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다. 미척군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그 사내는 정확히 서울인의 위로 착지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자, 이제 끌어당기십시오. 그의 외침에 맞춰 상담원들이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다. 눈 위로 서서히 끌려 올라오는 두 사람. 서울이는 정신을 잃은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정상원은 사내 앞에 무릎을 꿇을 듯 절을 하며 말했다. 은인이요. 진정한 은인이요.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박춘서라 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내는 조용히 일어섰다. 혹시 괜찮다면 운산상단에 일손을 보태고 싶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정상원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같은 인재라면 언제든 환영이오. 그리하여 박춘서는 운산상단의 일원이 되었다. 청화산을 넘은 운산상단은 며칠간의 험한 여정을 거쳐 드디어 연청색 땅에 닿았다.
쌓였던 눈은 서서히 녹고 있었고 봄 기운이 발끝에 닿는 듯하였다. 상단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자 숨을 돌리며 너나 할 것 없이 고생을 푸념하였고 정상주는 얼린이의 안색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춘서는 말없이 짐을 점검하며 무너진 수레바퀴를 직접 고쳐 끼우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진짜 무소의 팔이야. 저렇게 무거운 수레를 혼자 들다니. 게다가 말도 없이 조용하잖아. 묵묵히 일만 하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참 든든해. 혹시 벙거리는 아니겠지. 에이. 그런 소리 마. 나중에 괜히 미안하게 되지.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도 차마 직접 묻지는 못했다. 그 무렵 상단은 연청색에서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 바로 민대감이라는 인물과의 담배십 납품 계약이었다. 하지만 상단 내부에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아버님, 이번 거래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민대감이란 자는 연청색에서 악명이 높아요. 어찌한다느냐. 서민들한테 고리대금을 일삼고 건달들까지 거느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장터에서 상인 한 명이 끌려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도 있고요. 정상원은 딸의 말에 고민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에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거래를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다. 민대감이 돈은 확실히 준다. 그게 중요한 게야. 결국 상단은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며칠 뒤 상단은 민대감 저택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대감 나리께서 상주 정승원 나리만 들어오시라 하셨습니다. 뭐라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들어가란 말이냐? 하인의 싸늘한 말투에 정상주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다. 그때 박춘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함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잔이 허리는 안 다쳤는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수레 양쪽을 혼자 번쩍 들어 어깨에 짊어졌다. 하인들조차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정상주와 박춘서는 짐을 들고 대감댁 안으로 들어갔다. 민대감은 커다란 대청마루에 앉아 상단 일행을 내려다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셨군? 오래 기다렸소이다. 정상헌은 공손히 인사하며 담배십 상자를 열었다. 전라도청 연골에서 구한 최상 품질의 담배십입니다. 잎의 색, 향, 조직 모두 고르고 저온 건조 방식으로 숙성시켰습니다. 민대감은 하인을 시켜 한 줌의 담배십을 들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흐름보.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럽구려. 무슨 말씀입니까? 잎이 눅눅하구먼. 색도 탁해 보이고 이걸 나더러 최상품이라 부르란 말이오.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 운산 상단의 명예를 걸고 됐소. 돈은 줄 수 없겠소. 대신 나쁜 평은 안 퍼뜨릴 테니 그걸로 만족하시오. 정상헌의 얼굴이 굳어졌다. 목덜미까지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박춘서가 조용히 일어섰다. 대감께선 처음부터 거래하실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까? 이자가 누구요? 말버릇이 아주 처음부터 물건을 받기만 하고 값을 줄 생각이 없었다. 하인을 보내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고 상인을 깔보는 태도, 장사꾼의 피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민대감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손뼉을 쳤다. 여봐라 시끄러운 놈들 좀 내보내라. 곧 대문 안에서 머슴들과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모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이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대감 앞에서 이따위로 짓거리느냐? 박춘서는 말없이 건달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를 한 손으로 낚아챘다. 그만두시오. 상단 상주에게 손을 댄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오. 이놈 놓지 못하겠느냐. 건달이 두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몽둥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박춘서가 일부러 놓자 건달은 자기 힘에 밀려 바닥에 나자빠졌다. 그 순간 민대감이 외쳤다. 다 덤벼라. 이놈을 갈아버려라.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대청마루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하지만 박춘서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고 회오리처럼 휘둘렀다. 목, 어깨, 무릎을 가차없이 내려쳤다. 우악이놈 뭐야 사람이야. 건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고 민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멈추시오. 돈만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알겠소. 알겠으니 진정하게. 민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하인을 불러 대금을 준비하게 했다. 처음 약속은 50냥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상주님께서 다치셨으니 빠질 수는 없을 터. 질 10냥. 그렇습니다. 결국 민대감은 70냥을 지불했다. 정상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박춘서에게 속삭였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잔이 아니었으면 우린 상단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상거래에도 이 신뢰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사내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님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상단은 연청색 외곽의 주막에서 조용한 식사를 했다. 원인은 춘서가 따로 앉아 묵묵히 고기를 굽는 모습을 바라보다 다가가 말을 걸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나서주셔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저희 상단 자주 그런 일 겪거든요. 박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숯불 위로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때로는 검보다 날카롭습니다. 그 말의 원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잔을 들고 그에게 건넸다. 한잔 하실래요? 아버지가 아끼던 술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는 괜찮겠죠? 박춘서는 말없이 잔을 받았다. 이렇게 봄 기운 속 작은 잔잔한 인연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연청색에서의 거래를 무사히 마친 운산상단은 단기 휴식을 마친 뒤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다음 목적지는 남천, 남해에 면한 조선 최대의 무역항 중 하나로 이번에는 중국산 백자청아를 들여오는 대규모 계약이 잡혀 있었다. 정상원은 출발 전날 밤 딸 잔어린과 박춘서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하지 않다. 남천에는 여러 상단이 몰려있고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꾼과 도적대도 활가해친다. 얼린 거 특히 너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미 몇 차례나 도둑들의 시비도 겪어봤고 함부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박춘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늘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정상원은 두 사람의 든든한 표정에 안도하며 무겁던 마음을 내려놓았다. 며칠 후 운산상단은 남천항구에 도착했다. 푸른 물결이 부서지고 곳곳에서 이삿짐꾼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항구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요동쳤다. 선창께는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고 외국 상인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 상단은 항구 인근 창고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물품 정리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 상인과의 만남은 이틀 뒤였다. 춘서 씨, 오늘 창고 주변 순찰은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녀오지요? 박춘서는 말없이 창고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은 늘 경계를 놓지 않았다. 그런데 어딘가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건물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상단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는 느낌. 누구지? 박춘서는 슬며시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지금 검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정상원은 박춘서와 단둘이 술을 나누며 말을 건넸다. 혹시 이상한 낌새라도 느낀 게 있나? 예, 낮에 창고 근처에서 낯선 기척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훈련된 자였습니다. 단순한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원의 얼굴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혹시나?
흑명단과 관련된 자들이 아닐까 우려스럽군. 흑명단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박춘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때 그가 몸담았던 조직, 그리고 그가 스스로 등을 돌렸던 과거, 그 그림자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거래가 성사되었다. 중국 상인과의 계약도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백자청화 수십 상자가 상단에 실렸다. 거래를 마친 뒤 상담원들은 조촐한 축하 잔치를 벌였다. 항구 근처 작은 마당, 술과 고기, 노랫소리가 흘렀고 모두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춘서는 혼자 자리를 떠 부둣가의 조용한 돌담에 기대 앉았다. 그의 눈에는 잔잔한 물결과 함께 어딘가 멀리서 밀려오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용하고 낮은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살기. 오랜만이구나, 박춘섭.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검은 도포에 검은 건반을 두른 사내였다. 눈빛은 싸늘했고 허리에는 길고 날렵한 장검이 매달려 있었다. 이강훈,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잊으려 했던 자였다. 박춘서가 흑명단을 떠날 때 가장 격렬히 대립했던 사내. 두령님께서 널 찾으신다. 그만 방황하고 돌아오라. 이미 말했을 텐데 난 그 삶에서 발을 뺐다. 춘서야. 넌 아직도 정의 따위 믿고 있느냐? 세상은 강자의 것이라는 걸 이제는 깨달았을 줄 알았는데. 박춘서는 검없이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의를 버리고 칼을 들면 강자가 되는 줄 알았나? 넌 여전히 그 피에 굶주린 개에 불과하다. 그럼 넌 그 정의란 걸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지. 스승을 배신하고 동료를 등지고 도망친 자가 무슨 정의를 말하나? 이강우는 다가오며 손을 칼자루에 얹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다음엔 설득이 아닌 처단으로 올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이강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박춘서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외투 자락을 움켜쥐었다. 이튿날 상단은 짐을 모두 꾸려 남천을 떠났다. 목적지는 한양. 좌의정 김세연 대감에게 백자청화를 납품하는 마지막 여정이었다. 하지만 춘서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상단은 산길 중턱에 야영지를 마련했다. 불침번을 세우고 장작불을 피우며 간단한 식사를 나눴다. 춘서는 계속해서 사방을 경계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조용하군. 그가 중얼거린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침번을 서던 상담원 하나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기척은 더 많았다. 좌우로 퍼져나가는 그림자들. 박춘서는 외쳤다. 모두 짐을 버리고 가운데로 모이라. 공격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림자들 흑명단이었다. 공격이다. 박춘서의 외침은 늦은 밤 야영지를 쪼개듯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미 그림자는 숲속에서 우글거리며 상단을 덮치고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뛰어들며 손에 쥔 칼날이 달빛에 서늘하게 반사되었다. 사람 살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상담원들. 그러나 대부분은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몇몇은 그림자들의 칼에 베어 쓰러졌고 남은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박춘서는 즉시 몸을 낮추고 눈동자를 굴렸다. 상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숫자는 최소 15명 이상. 전원이 흑명단, 움직임도 정예급.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다. 그는 바로 정상원과 서울인이 있는 곳을 떠올렸다. 웰리나시. 그는 짐더미를 넘어 달려갔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 성의가 된 정상주의 모습이었다. 상주 나우리.
정상원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다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을 잃지 않고 박춘서의 손을 붙잡았다. 춘서, 서울인, 그 아이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놈들이 데려갔네. 월인이를. 그 말과 함께 그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떨렸다. 박춘서는 그의 상처를 급히 막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그녀를? 정상원은 가쁜 숨을 토해내며 말했다. 이번 백자청화 거래에 우리가 좌상 김세연 대감 댁으로 가는 걸 그자들이 알고 있었네. 처음부터 우리 상단을 이용해 대감 댁을 노리려 했던 거야. 참 그걸 거절하셨군요. 정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부탁이네. 월인 이를 구해주게. 그의 눈이 감겼다. 싸늘한 바람이 그 마지막을 품어갔다. 박춘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즉시 주변을 살폈다. 야영지는 이미 처참한 몰골이었다. 불길은 꺼졌고 짐짝은 엉망이었으며 사람들의 신음만 가끔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서울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인 아씨를 인질로 삼아 좌상대감을 협박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박춘서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히 칼자루 없이 단단히 쥔 손을 펴보았다. 이제 다시는 맨손으로는 싸울 수 없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김모태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흑명단. 다음 날 박춘서는 부상자 몇 명을 임시로 근처 민가에 맡기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 목적지는 한양, 서울인이 끌려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장 한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동죽방이라는 한적한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전 인연이 있는 자, 박철민이 운영하는 낡은 전당포가 있었다. 전당포 문을 밀자 안에서 뚱뚱한 사내가 눈을 찡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야 어서 오시. 어라자네는 오랜만일세. 철민. 박철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잔이 다시 칼 찾으러 왔군. 그래 왜 지금 아니면 안 돼? 철민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게. 그는 안방 뒤편에 숨어있는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기름칠이 잘 된 오래된 검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는 않았지. 박춘서는 그 검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검날 위에 한때 그의 신념이 담겨있던 그 이름 천군 칙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그립고 무거운 감각이었다. 자네, 이걸 다시 들었다는 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네. 알고 있지. 그러니 이제 시작이야. 박철민은 조용히 검을 받아 그의 허리에 매달아 주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양으로 향하는 길. 춘서는 말없이 걷고 또 걸었다. 길가에 핀 산수유꽃조차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 서울인 그리고 흑명단. 이제 피할 수 없는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한해는 없이 길고 조용했다. 남쪽 산맥을 넘어 올라올수록 대지에 봄빛이 퍼졌지만 박춘서의 걸음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짙게 백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허리춤에 달린 검 청군 칭, 윤은 마치 짐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잊고 있던 자존심을 되살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아이를 반드시 구한다. 서울인의 마지막 모습,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무력하게 잡혀가던 모습은 그의 심장을 단단히 조여왔다. 한편 그 시각 흑명단에 은신처 한양성, 외곽, 정릉 근처의 폐가 여느 양반댁 같았지만
흑명단의 임시 봉어지였다. 대문에는 겉으로 보기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이 기운 듯했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랐다. 땅을 파고 만든 지하 밀실, 검은 도포를 입은 무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검을 닫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울인이 있었다. 그녀는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인연, 눈빛이 여전하군. 이강훈이 입꼬리를 비틀며 다가왔다. 그는 박춘서와 과거를 공유한 인물이자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다. 말 좀 하게 해줘 보시지요. 무슨 말이든 바로 당신 가슴에 꽂아드릴 테니. 천을 뱉은 서울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킥킥 웃었다. 오, 참으로 강단 있는 아씨로군. 그래서 두령님께서 널 굳이 살려두라고 하셨나 보지.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대꾸했다. 이딴 짓으로 좌상 김세현 대감을 위협하겠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왜 거래를 거절했는지 당신들 스스로 더 잘 알겠지요? 너희 아비는 죽었다. 그리고 내 놈 상단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지. 우리 편에 서든가 아니면 죽어도 당신들 편에 설 일은 없어요. 서울이는 주저함 없이 단언했다. 이강훈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럼 기다려보시지. 머지않아 김세원 대감 댁으로 가게 될 테니 그때 그 강단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 같은 시각 한양 저작거리 박춘서는 성문을 조용히 통과했다. 낡은 도포, 풀어진 허리끈, 일부러 부러뜨린 집신, 그는 스스로를 떠돌이 장사꾼처럼 꾸몄다. 성안은 북적거렸다. 봄을 맞은 사람들, 장터의 활기, 떠들썩한 사내들의 술주정, 하지만 그의 시야엔 오직 하나, 흑명단의 흔적이었다. 그들은 결코 일반 숙소나 객주에 머물지 않는다. 버려진 저택, 종친들의 몰락한 집안, 혹은 지하? 그는 몇몇 정보꾼들을 접촉했다. 그중 하나는 술에 취한 척 다가온 작은 사내였다. 자네, 혹시 그 검게 놈들, 아니 요즘 말로 흑명단이라고 하나 그런 자들을 찾는 거요. 박춘서는 조용히 은화를 하나 건넸다. 그들에 대해 모든 걸 말하라. 특히 여자 하나를 붙잡아 숨기고 있다는 소문. 그 사내는 은화를 받아 입에 넣더니 쓱 미소 지었다. 정릉 쪽이지. 거긴 밤마다 불빛이 켜져. 겉보기엔 폐가인데 말이야. 누가 봐도 수상한 집이지. 그 정보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박춘서는 정릉으로 향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바람은 숲을 헤치며 윙윙대었다. 그 폐가는 멀리서 봐도 음산했다. 하지만 그에겐 이미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그는 마당 뒤편 담벼락을 타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기척은 많지 않았다. 흑명단도 그 폐가가 눈에 띄지 않길 바랐던 모양이다. 그는 지붕을 타고 뒷문 근처에 내려섰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벽에 귀를 대었다. 니데오! 여자 목소리 맞다. 월이나시다.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때 누구냐? 정문 쪽에서 경계병 하나가 소리쳤다. 박춘서는 망설임 없이 벽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놈이 들어왔다 놈이. 이제 조용히 움직일 수는 없겠군. 그는 검을 뽑았다. 달빛 아래 천군의 날이 번뜩였다. 이리하여 전우는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다. 다음 날 흑명단은 서울인을 데리고 좌상대감 김세연의 저택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그들에게 날카롭게 겨누어진 한 자루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릉 외곽의 폐가 어둠 속 박춘서의 몸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경계병이 외친 직후 흑명단의 은신처하는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은 도포를 두른 무리가 문마다 쏟아져 나왔다. 놈이다 침입자다. 박춘서는 숨소리를 낮추고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벽을 타고 이동했다. 목표는 단 하나,
서울인이 감금되어 있는 지하실이었다. 지도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공간의 구조, 적의 동선, 감시의 흐름을 정확히 읽었다. 계단 아래 그는 멈춰선 차의 벽면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 속에 섞인 공간의 울림. 그는 그 벽을 손바닥으로 눌렀고 이내 작은 손잡이를 찾아냈다. 철컥 비밀문이 열렸다. 그 안은 숨 막히는 침묵 속 횃불 하나 깜빡이며 천천히 타고 있었다. 지하실은 꽤 넓었고 한가운데 쇠사슬에 묶인 서울인 가문 차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월이나 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춘서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바로 나가야 합니다. 밖에 흑 명단이 상관없습니다. 박춘서는 곧장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끊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하실로 내려가 그놈이 여기 있어. 뒤입니다. 그는 서울인을 뒤로 감싸고 날아든 단검을 손등으로 튕겨냈다. 다음 순간 2명의 항명단원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검이 번뜩였고 피냄새가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찰칵. 천군의 칼날이 2사람의 무장을 베어냈고 상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따라오십시오. 지하실을 빠져나오자 이미 폐가 주변은 전투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놈이다 막아라. 이강훈이 직접 앞에 나섰다. 그는 박춘서를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검을 꺼냈다. 역시 너였군. 끝내 등을 돌린 채로 남겠다는 거냐. 그래? 그리고 오늘로 그 인연마저 끊는다. 이강훈은 검을 들어 자세를 잡았다. 서울인을 데려가려면 날 베고 가라. 박춘서도 무겁게 검을 들어 올렸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오늘 너는 나를 못 넘는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며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강훈의 검은 날카롭고 빠르며 음습한 틈을 파고들었다. 반면 박춘서의 검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너 옛날보다 느려졌다. 아니, 내 눈이 너무 빠르기를 원할 뿐이다. 찰칵 2사람의 검이 교차하며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춘서의 검이 이강군의 어깨를 베어내며 중심을 무너뜨렸다. 이강훈은 뒷걸음치며 뒤에 있던 무사들을 불렀다. 전부 덤벼라. 이 자와 함께 끝장을 보자. 하지만 그 순간 이쪽입니다. 서울인이 외쳤다. 그녀는 박춘서가 만들어준 틈에 맞춰 외곽 담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박춘서가 따라붙었고 이강훈은 피를 흘리며 쫓아가려다 주저앉았다. 서울인, 박춘서, 너희 둘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 그렇게 2사람은 폐가를 빠져나와 뒷산 골짜기를 타고 도망쳤다. 거친 숨을 내쉬며 나무 사이를 뚫고 가시에 찔리고 땀과 피의 옷이 엉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한 언덕 너머의 민가에 도착했을 무렵 해는 이미 동산을 넘고 있었다. 2사람은 마당깨 털썩 주저앉았다. 괜찮으십니까? 예, 무사히 나온 게 믿기지 않아요. 박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좌상대감 댁으로 향해야 합니다. 흑 명단이 그곳을 노리고 있으니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가요? 저도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좌상대감 김세연의 저택, 고요한 저녁, 상단에서 백자청하를 운반해 온다는 명목으로 금의 복장을 한 자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다. 문지기가 나와 응대했다. 밤중에 어찌 된 일입니까? 좌상나리께 전할 물건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문지기는 조금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짐짝 안에서 나리 성검들이 튀어나왔다. 모두 엎드려.
흑명단이었다. 그들은 상단을 가장의 저택 안으로 무사히 침투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저택 한편 미닫이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올 줄은 너희들 상대는 내가 한다. 박준서. 그는 기습에 대비해 먼저 좌상대감과 연결을 취해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다 잡아라. 절대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좌상대감 측 호위군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흑명단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밤의 대결, 칼과 불, 고함과 비명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박춘서는 검을 쥐고 진입했다. 검과 검, 충돌하는 마음과 신념, 모든 것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과거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좌상대감 김세연의 저택 안은 한밤중의 정적을 깨고 검에 찢는 소리와 외침으로 가득했다. 막아라. 흑명단이다. 놈들이 짐짝 안에 숨어 들어왔다. 창고 쪽에 있던 하인들은 허둥지둥 달아나고 경비병들은 미리 짜인 대로 장검을 뽑아들었다. 한밤의 전투, 아니 도륙에 가까운 대치가 시작되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들 흑명단은 이미 살기에 들떠 있었다. 그들에겐 명분도 정의도 없었다. 오직 명령과 피. 그들 틈을 가르고 박춘서가 한가운데 뛰어들었다. 좌상 나리를 지켜라. 누구도 저 안으로 들이지 마라. 그는 망설임 없었다. 움직임은 번개 같았고 검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휘둘러졌다. 첫 번째, 어깨를 베었다. 두 번째, 허리를 꿰뚫었다. 세 번째는 검이 아니었다. 그는 맨몸으로 적의 칼을 잡고 팔꿈치로 턱을 꿰었다. 흑명단 중 몇몇은 그를 알아보았다. 도리, 그놈이 다 천군의 박춘서다. 도망치지 마라. 두령께서 오신다. 그 순간이었다. 검은 장막을 헤치고 이강훈이 나타났다. 피투성이 도포,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은 눈빛. 드디어 만났군. 이건 끝맺음을 위한 밤이야. 춘서야. 너도 이걸 끝낼 준비가 되었단 말이냐? 둘 사이의 거리는 단 3걸음. 그 틈에는 긴 세월, 맺히고 응어리진 원앙과 회한이 떠다녔다. 이강훈은 검을 꺼냈다. 그 검은 얇고 뱀처럼 구부러진 형태였다. 너처럼 굽히지 않던 놈이 상단을 지킨다며 사람들을 위해 검을 든다니 피식 웃음이 나오지 않느냐. 처음부터 나는 검을 사람에게 들었던 게 아니었다. 다만 너희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첫 일격은 이강군이 빠르다. 그는 상체를 낮추고 허리 아래로 검을 휘둘렀다. 박춘서는 한 발 옆으로 피하며 천군의 검끝을 뻗었다. 쇳소리 찰칵 검과 검이 맞닿는 순간 불꽃이 튀었다. 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발을 움직이며 치고 빠지고 검을 틀며 호흡을 끌어모았다. 헛된 정이다. 너는 언제나 흔들렸고 이제 겨우 한 여인의 말에 다시 검을 든 겁쟁이에 불과하다. 그 말은 적어도 나에게 누군가가 남아있었단 뜻이지. 넌 누가 남았냐, 간구나. 그 말에 이강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틈 박춘서의 칼끝이 이강훈의 팔뚝을 베었다. 피가 튀었다. 하지만 이강훈도 방역했다. 휘어지는 검이 박춘서의 옆구리를 스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크듯. 그래, 이래야 재밌지. 이강훈은 피를 문 입술을 핥았다. 내 놈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검계의 제일 검이 되었을 텐데. 네가 무너뜨린 건 나도 검계도 아니다. 너 자신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단 2초에 있었다. 이강훈이 찌르기를 시도할 때 박춘서는 중심을 낮췄다. 그리고 허를 파고들어 반대편 어깨를 찔렀다. 컥! 이강훈이 무릎을 꿇었다. 그는 검을 떨어뜨렸다. 박춘서는 그 위에 서서 조용히 검을 겨눴다. 끝내겠느냐? 나를 죽이면 또 다른 이가 날 따라올 것이다. 아니, 넌 이미 끝났다. 너의 목숨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다.
박춘서는 칼끝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너에게는 가장 큰 패배다. 이강우는 무너지듯 땅에 엎드렸다. 그 순간 뒤편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춘서 씨, 서울인이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춘서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것은? 괜찮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운산 상단의 폐허 박춘서는 흙더미 위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있었다. 정상원 상주와 함께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졌다. 서울이는 조용히 묵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잃었지만 그들의 뜻은 우리가 이어야죠. 맞습니다. 박춘서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상단을 다시 일으켜야죠. 당신과 제가 함께. 그날 저녁 작은 마당에서 상단 재건 회의가 열렸다. 저는 전라도 출신 전운입니다. 부모님이 담배십 장사로 돌아가시고 저도 따라왔습니다. 제 짐꾼 경험이 보탬이 된다면 생존한 상담원, 새로운 청년, 외지에서 찾아온 장사꾼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박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린 무너졌고 다쳤고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장터가 아닙니다. 모두의 삶이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그날 밤 박춘서와 서울이는 운산 상단의 간판을 다시 걸었다. 풍경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서울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우리 길을 함께 가요. 박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 길의 등불이라면 나는 검이 되어 지킬 겁니다. 봄이 깊어지자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람들로 활기를 되찾아갔다. 기억 속 폐허는 이제 따뜻한 연기와 발걸음,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로 채워졌다. 언제 무너졌었냐는 듯 창고엔 짐이 쌓이고 마당엔 마차 바퀴 자국이 다시 새겨졌다. 박춘서와 서울이는 상단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고 그들의 곁에는 생존한 상담원들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이들이 힘을 보태고 있었다. 춘서 씨,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시려는 건가요? 서울이는 새로 짠 상담 배치도를 살펴보며 물었다. 함경도 방면입니다. 국경지대에서 천국 상단과의 연결 루트를 확보하면 앞으로 규모 있는 무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쪽은 위험하지요. 흉년을 피해 도적 무리도 많고 국경 감시도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 기회도 있습니다. 서울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고 말한 사람은 저였어요. 춘서 씨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박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이미 흔들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단,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십시오. 며칠 후 운산상단은 함경도 개천 방면으로 출발했다. 짐수레 세대 무장 인력 5명, 그리고 거래관리원 2, 박춘서와 서울이는 선두에 섰고 상단의 상기 샹치는 봄바람에 펄럭이며 북쪽 길을 가르고 있었다.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산 넘고 강을 건넜고 갑작스레 내리는 봄비에 짐짝이 젖어 모두가 밤새도록 말려야 했으며 말이 다리를 삐끗해 마차를 멈추는 일도 생겼다. 그럴 때마다 박춘서는 직접 짐을 내려 옮기고 서울이는 마차 옆에서 젖은 옷을 짜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상단은 정말 다르다. 왜지?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잖아. 우리는 이제 정말 같이 가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단은 개천과 국경 사이 송림진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엔 천국계 상단과 조선의 지방 상인들이 어울려 작은 시장을 이루고 있었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독특한 공기가 감돌았다.
거래 예정 상대는 광무상회 구왕, 우상호이라는 천국계 중간 상단. 그들은 도자기, 비단, 약자의 등을 들여오는 실력자들이었으며 동시에 조선의 담배, 종이, 필기류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중요한 구매자였다. 이들이 흑명단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 전날 박춘서는 서울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작년부터 상단 몇 개가 사라지고 그들의 거래권을 광무상회가 가져갔다는 점이 수상합니다.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속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일 운산 상단은 조심스럽게 물품을 실은 수레를 마당에 들여놨다. 광무상회의 대표는 우진성 유첸청이라는 청년 상인이었고 겉으로는 깍듯하고 가면을 쓴 듯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오랜 여정 끝에 오셨군요. 운산 상단의 귀환 저희도 들었습니다. 조선 남부에서도 제법 이름을 알리셨더군요. 과찬입니다. 믿을 만한 거래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진성은 담배십 상자를 손에 들어 확인하더니 천천히 덧붙였다. 요즘 국경이 어지럽습니다. 거래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무슨 뜻입니까? 일부 물품이 천국 쪽 반군 세력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조선 정부도 민감합니다. 실수 하나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죠. 박춘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보력, 자만감, 그리고 조율된 권력이 느껴졌다. 이 남자, 단순한 중간 상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운산 상단은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우진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 용기, 언젠가는 값을 치르게 될지도요. 그날 밤, 박춘서는 상담원들에게 조용히 전했다. 짐은 당분간 이 마을에 두고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날 것이다. 월이나 씨와 나는 근처를 살필 계획이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올 수도 있다.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박춘서와 서울인 뒷산으로 나섰을 때 5명의 그림자가 그들을 조용히 뒤따랐다. 그들은 흑명단의 잔당이었다. 춘서 씨, 벌써 네, 예상했던 일입니다. 달빛 아래 천군의 검이 다시 허리에서 뽑혔다. 그리고 다시 검은 그림자와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송림산 뒤편,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숲길, 바람은 잎사의 사이로 스미고 어둠 속엔 기척이 끊이지 않았다. 박춘서와 서울이는 그 낯선 긴장감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뒤에 있습니다. 몇 명쯤 되나요? 5, 움직임은 군사식 흑명단 잔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칼날이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왔다. 천군의 칼끝이 튕겨나가며 불꽃을 그렸다. 검은 도포를 두른 자들이 사방에서 덮쳐들었다. 첫 번째 적은 빠르게 다가와 옆구리를 노렸다. 박춘서는 상체를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옆구리에 정확히 칼끝을 꽂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적은 동시에 돌진했다. 박춘서는 검을 높이 들어 몸을 감싸며 방어 자세를 취했고 공격은 튕겨나가면서 스텝으로 사이를 벌렸다. 그 틈에 서울인 꺼내 활을 쏘았다. 푹 한 명은 화살을 맞고 무너졌다. 잘하셨습니다. 예상보다 훈련이 잘 된 자들입니다. 춘서 씨, 네 번째 적은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서울인을 덮쳤다. 박춘서는 그와의 사이에 몸을 던졌고 어깨를 스쳐간 단검이 살을 찢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다. 식적의 목이 날아갔다. 마지막 한 명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박춘서는 쫓지 않았다. 이미 어깨에 상처가 깊었고 월인 이 무사한 것이 우선이었다. 괜찮으십니까?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피 묻은 손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진성,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날 새벽, 운산상단은 송림진 시장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지밀부는 마을에 남겨뒀지만 핵심 계약 물품은 이미 나룻배로 옮겨둔 상태였다. 춘서 씨, 이 계약 포기하셔야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진실을 꺼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진성이 천국 반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확신까진 아니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박춘서는 전날 밤 적의 시신에서 찾아낸 문서를 펼쳤다. 그 문서엔 조선국경지대 상단의 이름과 일정,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중 운산상단이란 이름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우진성의 상호의 명도 함께. 같은 시각 광무 상호의 내부, 우진성은 검은 봉투 하나를 상회 하인에게 건네고 있었다. 이 편지는 조정으로 간다. 좌의정 김세연 대감의 이름을 언급하고 운산상단이 천국 반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깨끗해. 그게 문제야. 우진성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우리는 누가 정의인지 결정해줄 뿐이지. 며칠 후 한양. 조정에 들이닥친 밀서에 의해 운산상단은 불법 상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좌상 김세연은 직접 박춘서를 불러 신문했다. 운산상단이 천국 방운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문서가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김세연은 밀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박춘서는 담담히 꺼냈다. 이 문서. 저희 상단이 흑명단 잔당에게 공격받고 난 직후 적의 시신에서 나온 것과 같은 문체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적의 문서를 꺼내어 나란히 놓았다. 필체, 문맥, 그리고 발신인을 감추기 위해 쓰인 봉인의 흔적까지 일치합니다. 이건 우리를 모함하려는 조작입니다. 김세연은 두 문서를 번갈아 살폈다. 그의 눈이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이런 방식은 예전 검계가 썼던 수법이지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광무상회의 우진성입니다. 그날 오후 박춘서와 서울이는 김세연의 명으로 다시 송림진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조정의 감찰사와 병사들이 동행했다. 광무상회의 본거지에 들이닥친 감찰사들 앞에 우진성은 더 이상 미소 짓지 못했다. 이건 조작이다. 그들이 우리 거래를 질투해서 우리는 이미 당신과 흑 명단의 접촉 기록을 확보했다. 감히 조정과 반군 사이를 조종하려 한 죄는 매우 무겁다. 박춘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우진성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비웃는 눈빛을 잃지 않았다. 너희도 깨끗하기만 하진 않겠지. 그래도 사람을 팔지 않았지. 며칠 후 한양으로 돌아온 박춘서와 서울이는 조정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자상 김세연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 상단은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섰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선 팔도의 운산상단의 이름은 확고히 새겨질 걸세. 그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박춘서는 운산상단의 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검을 허리에서 풀어 벽에 걸었다. 이제 더 이상 이 검을 뽑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그 뒤로 서울인이 다가왔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제 손도 함께 검을 잡겠습니다.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박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양의 봄은 운산상단에 더없이 따뜻했다. 백자청화, 담배십, 한약재, 종이 등 조선 각지의 특산물들이 운산상단의 마패 아래 모였고 조정과의 신뢰 또한 나날이 깊어져 갔다. 서울이는 본격적으로 상단 운영을 맡아 각 지역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었고 박춘서는 군수품과 전략물자 등 더 큰 거래에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춘서 씨, 이번 가을에 평양 상단과의 공동무역도 성사되었어요. 이제 우리 상단 이름이 변방까지 알려졌어요.
그만큼 적도 많아지겠지요. 그래도 이젠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같은 시각, 변방 어디선가 밤의 침묵을 찢는 듯한 말발굽 소리, 허름한 절터, 잿더미 아래 무언가가 파헤쳐졌다. 그 속엔 검은 비단, 붉은 인장, 부러진 검파편이 담긴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그 상자를 꺼낸 자는 이름도 없이 살아남은 검겔의 마지막 잔당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리를 이끄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눈엔 광기가 남아 있었다. 박춘서, 넌 우리 형제들을 모조리 끝장냈지. 하지만 네가 지킨 그 이름, 그 상단. 이번엔 내가 불태워주마. 한양 운산상단 본거지 초가을의 공기 속. 박춘서는 마당에 앉아 새로 들어온 젊은 상담원에게 검수를 지도하고 있었다. 잔이 손엔 장사짐만 있는 게 아니다. 위기 앞에서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상인의 길이다. 네, 사부님. 사부는 아니고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 순간 담 너머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서울인이 펼쳐본 편지에는 한 줄의 짧은 문장이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되살아난다. 박춘서의 표정이 굳었다. 보내온 자는 무명? 하지만 적언검계에서 내부 연락에 쓰던 문장이에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기록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틀 뒤 평양 방면을 순찰하던 보부상 하나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검은 복면을 쓴 무리가 운산상단 물류 인장을 훔쳐가며 정의는 칼끝에서 피어난다고. 그 문장은 옛 검계의 구호였다. 박춘서는 곧바로 짐을 챙겼다. 그들이 우리 상단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시작하면 조정의 신뢰도, 백성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도 갑니다. 안 됩니다. 월이나 씨. 더는 뒤에 서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 상단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사찰, 오래전 검계가 숨어 지내던 곳, 그리고 그 안 검은 도포를 입은 자들이 운산 상단의 상기를 흔들며 장사꾼을 겁박하고 있었다. 너희가 운산 상단이냐? 이 상단은 정의와 신의를 지킨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더라. 박춘서가 말없이 앞으로 나섰다. 운산 상단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 깃발 아래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내 놈들이 안다면 그런 짓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에 도포를 입은 자들 가운데 한 명이 웃었다. 우리도 피를 흘렸다. 내 놈이 베어낸 검계의 피말이다. 그는 모자를 벗었다. 지저분한 머리칼 아래 박춘서가 알고 있던 옛 동료의 얼굴이 있었다. 진성, 너도 살아있었구나. 살아서 너를 본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줄 몰랐지. 그럼 봤겠지. 우리가 흘린 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게 정의라 믿냐? 정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야. 결전이 시작되었다. 흑명단의 마지막 무리와 운산상단을 지키는 박춘서, 서울인, 그리고 몇 명의 젊은 자들이 밤하늘 아래 검을 맞대었다. 천군의 검은 다시 빛났고 복수를 외친 자들의 검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시간이 지났고 숨소리와 피냄새가 가라앉을 무렵 폐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박춘서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진성은 피를 토하며 말하였다. 그때 우리가 꿈꾼 건 틀린 게 아니었는데. 그래, 하지만 우리가 지킨 방식이 틀렸던 거야. 한 달 후 운산상단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조정에서는 박춘서와 서울인에게 무신상 덕표 우신상대 벼울을 하사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상단의 칼과 등불로 알려졌다. 그리고 어느 날 마당에서 다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젠 검을 벽에 걸어도 될까요? 그건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맡겨두는 걸로 하죠. 박춘서가 눈을 깜빡였다. 정말입니까?
곧 어미가 될 사람이 거짓을 하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은 윤이라 짓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서울이는 조용히 웃었다. 좋아요. 바람처럼 자유롭고 검처럼 올곧은 아이가 되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향해 흐른다. 그리고 전설은 바람을 타고 조선 팔도에 퍼졌다. 운산 상단은 단지 장사하는 무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을 지키는 또 다른 검이었고 약속을 목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다.